오늘 시간에 걸그룹 아시아 여성성의 이데올로기와 케이팝 팬덤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예고해 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는 동유럽의 한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유럽의 한류와 코리안 드림,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한류와 사회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공산 국가에서의 한류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한류와 종교에 대해서 한류와 종교에 대해서 좀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한류 파워, 그리고 변화하는 엔터테인먼트,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지금 기말고사 하기 전에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K-팝이죠. K-팝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접해왔던 K-팝에 대해서 실제로 영상 관련 살펴보면서 선생님이 그 영상과 관련해서 어떤 상세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수업에 그 내용을 인지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 예고해 드린 대로 걸그룹 그리고 아시아 여성성의 이데올로기와 케이팝 팬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한류 보통 얘기를 하면 드라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2기 한류로서 케이팝, 케이팝이 나와서 한류의 꾸준한 그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죠. 1차 드라마 한류에 대해 한류가 상당히 대세를 이루다가 어느 정도 드라마 부분이 조금 하얀 길로 가면서 그 뒤를 받쳐준 게 우리가 이제 이 K-팝 부분이었죠. 그 K-팝의 전 세계 팬덤층 중에서 일본 쪽이 아무래도 가장 아직까지도 두터운 팬덤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아시아 여성성의 이데올로기와 함께 일본 쪽의 팬덤, 일본의 한류 수용자, K-팝 수용자들의 어떤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K-팝에 대한, 특히 걸그룹에 대한 그 느낌 또는 가지고 있는 그 소감 등을 살펴봄으로써 특히 그 아시아 여성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아시아 부분에서 아시아 여성성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부장적 그런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걸그룹 한국의 걸그룹이 그들에게 어떠한 문화적 그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팝 중심을 이루는 걸그룹 인기와 활약은 한국 사회 대중문화의 중요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나아가 성별을 막론하고 젊은 층뿐만 아니고 소위 삼촌 팬들까지 흡인하면서 국민 전체로 인기 영역을 넓히고 있죠. 우리 한국에서 그 삼촌 팬이라고 하면 그 선생님 직접 이제 음악 프로를 하다 보면 그 젊은 층뿐이 아니고 그 꽤 나이가 든 뭐 30대 정도의 그 팬층이 남자 팬층이 와서 그 열광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단 젊은 층뿐만 아니고 10대나 20대 젊은 층뿐만 아니고 삼촌들, 소위 삼촌 팬이라고 하는 그러한 연령층까지도 폭넓게 이 걸그룹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음악 장르뿐만 아니라 예능, 드라마, 영화 등에서 다양한 그 미디어를 넘나들며 그야말로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수많은 걸그룹이 양산되어 왔죠. 이에 대중스타로 승승장구하는 걸그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었는데 음악성을 뒷전으로 하고 획일적 외모와 댄스 뮤직으로 점철된 한국 대중음악의 편향성이 지적되는 한편 외모 지상주의와 연령 차별주의 같은 문화적 풍토 조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어느 틈에 잠잠해지고 미디어 지배 현상이 공고해진 것은 대중적 지지도를 획득함과 더불어서 새로운 담론 형성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걸그룹은 이제 신한류의 주역으로서 단순한 대중스타가 아니고 한국의 이미지를 수출하고 한국 문화를 선도하는 수출의 역군으로 자랑스러운 민간 외교관으로 추앙을 받게 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걸그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차츰 고개를 숙인 반면에 K-팝 걸그룹은 국민 자긍심의 코드로 자리매김하면서 높은 위상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류란 그 키워드는 그 드라마의 그 연기자들 뭐 배영준에서부터서 또 동남아시아 쪽에 열광을 가져오는 그런 드라마 열풍에서 그 탤런트들 연기자들의 어떤 한류를 주도했던 초기에 그들을 그들의 이제 그 하락과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신한류 주역이라고 한다면 K-팝 우리가 그 걸그룹이나 보이그룹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한국 문화를 선도하는 수출의 역군으로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K-팝 걸그룹에 대한
그런 비판 목소리가 어떤 그 민간 외교관으로서 추앙을 받게 되면서 국민 자긍심으로서 그 위상을 자리매김 하게 되어서 그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K-팝 걸그룹과 관련된 문화 현상을 이데올로기적, 산업적 정체성 차원에서 다음에 몇 가지 점을 오늘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걸그룹은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페미니즘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라는 점. 그리고 둘째, 걸그룹 현상이 갖는 문화 권력은 대체로 서구 대중문화의 영향력과 관계되고 서구의 산업적, 문화적 모델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는 지적. 셋째, 걸그룹이 보이는 이데올로기적 문화 제국주의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수용자들이 걸그룹에 탐닉하고 특히 소녀 팬들이 자신의 이상형으로 받아들여 정체성 형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K-팝의 글로벌한 수용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수용계층은 일본의 청소년인데, 이는 팬들의 숫자나 K-팝 산업 관련 매출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K-팝 그 세계적인 그 팬덤층 중에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를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죠. 따라서 일본 K-팝 팬덤을 대상으로 이러한 세 가지 점을 중심으로 해서 걸그룹의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걸그룹이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페미니즘 논쟁의 대상이 계속해서 되어 왔죠. 다시 말해서 성품화, 이데올로기, 여성성에 대한 이데올로기라는 얘기들이 다시 말해서 성상품화라든지 여성의 비하, 이러한 부분에서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돼가지고 나이 어린 소녀들의 과도한 신체 노출이라든지 성적 안무 춤 부분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여성주의 안에서도 걸그룹을 여성 해방이나 또는 새로운 여성성의 개념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또 반면의 입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페미니즘 내의 다양한 입장과 논쟁만큼 그런 여러 가지 경쟁적인 이론과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걸그룹 현상에 갖는 문화 권력, 이런 부분이 서구 대중문화의 영향력과 관계됐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뒤에 나옵니다만 60년대 서구에서 나온 최초로 나온 걸그룹의 양태와 거의 비슷한 그런 추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K-팝 걸그룹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고 60년대 서구 대중음악의 걸그룹 계보를 놀랍도록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커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 차원에서 복합적인
문화 권력을 드러내는 하나의 신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수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수용자들 걸그룹에 열광하고 담닉하고 이상형까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정체성 형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K-팝 걸그룹이 글로벌하게 인기를 끄는 현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수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문화적 의미,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글로벌화한 세계적인 그 수용 과정에서 어떠한 여성성의 이데올로기라든지 그다음에 정체성 형성, 이런 부분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오늘 그 부분을 과제로 해서 포커싱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K-팝 수용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수용 계층이 일본 청소년인데 그들의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어떤 개념이라든지 문화적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걸그룹의 장르적 원형과 우선 페미니즘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제기했던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걸그룹이라는 명칭은 대중음악의 공식 장르가 됐습니다. 그 형성 배경은 사실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시작한 걸그룹,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 만들어졌고 현재까지 그 계보가 이어지는 장르적 원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는 대중음악의 황금기로 비틀스와 롤링스톤스, 지미 핸드릭스로 대변되는 전설적 록 스타들의 시대로 기억되고 있죠. 선생님도 뭐 비틀스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비틀스 음악에 굉장히 심취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 한편에 빌보드 1위까지, 우리가 지금 요즘에 BTS가 빌보드 1위를 장식하고 있죠. 당시에 1960년대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빌보드 1위까지 장식하고 로큰롤 명예의 전당까지 이름을 올린 걸그룹들이 있어요. 그런 전성기, 걸그룹의 전성기가 지금처럼 짧게나마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중의 머릿속에서 잊혀졌지만 그 시대의 걸그룹들이 이제 와서 이런 학문적으로 새롭게 조명을 받게 된 것은 대중음악의 산업적, 학문적 기반에 뿌리 깊게 자리한 남성 중심적, 성차별적 문제를 고발한 페미니즘 연구에 시작됐습니다. 이는 또 한편으로는 걸그룹 대중음악의 사회학적 문화적 영향력을 재발견하고 재해석하고자 하는 포스트 구조주의 이론의 인식론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포스트 구조주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이전에 선생님이 상세하게 설명한 바가 있죠. 더글러스라는 학자의 논문에 Why the Chillers Matter라는 1960년대 걸그룹을 사회적 문화적 의미로 다시 부활시킨 연구, 전향적 연구로 계속해서 후속 연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페미니즘 논쟁을 가속화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 논문이 됐습니다. 1997년에 살펴보면요, 논문을 1997년에 마침내 명예의 전당에 등극한 60년대 걸그룹 그 실러스, 아까 와이드 실러스 메럴이라는 그런 논문에서 나오는 실러스 걸그룹 스타, 걸그룹의 이름입니다. 실러스를 위시하여 60년대를 화려하게 장식한 걸그룹 마벌레치, 크리스탈스, 여러분들은 이제 생소하겠습니다만 크리스탈스, 샹그릴라스, 슈프림 등은 당대 아이돌의 대명사였으나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들었던 그러한 그 기억이 나고, 화면에서 영국 걸그룹들로 이렇게 그 흑인들 위주의 흑인 여성들, 1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그룹으로 굉장히 당시에는 그 획기적인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기억이 납니다. 더글라스란 학자가 60년대 걸그룹에 다시 주의를 환기한 이유는 청소녀들,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이라고도 하는 반면에 청소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어떤 일각의 페미니스트들, 이 남성주의적 그 개념인 청소년이라면 이제 남자들을 얘기하잖아요, 보통. 근데 우리가 남자 여자, 남성 여성의 그 10대 20대들을 총괄해서 부르는 게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굳이 이제 여기서는 청소녀라고 더글라스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주의에서 청소년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대체적 개념으로 개발해서 쓰기 시작한 것으로 주로 10대 여성들을 지칭하는 말이 이제 청소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60년대 걸그룹에 다시 주의를 환기한 그 더글라스는 청소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대중문화 사상 최초의 사건이라는 판단에서 다시 소환해서 지금의 걸그룹에 대비해서 연구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는 슈렐스, 슈프림 같은 걸그룹들의 소녀적 웃음과 가십성 가득한 노래가 실제는 여성의 주체적 성정체성과 저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94년 더글라스의 논문에서 나오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화이드 실러스맨이라는 그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60년대 걸그룹의 인기는 청소년의 하위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소위 소녀 문화가 새로운 사회 문화 현상으로 처음으로 등극하게 된 일대 사건이었다는 얘기예요. 더글라스는 더 나아가 경박하고 단순하다고 비판받아온 60년대 걸그룹 음악이 이를 듣고 자란 세대들에게 이후 미국의 제2세대 페미니스트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주장을 펴서 이후 페미니즘 내부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로 이런 청소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영국, 미국의 그 걸그룹들 60년대들 약간 그 당시 분위기가 약간 그 천박하게, 그리고 그 어떤 성적 섹슈얼리티적인 차원에서
좀 저평가가 됐던 어떤 그러한, 특히 페미니스트들 가운데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드셌었는데, 그 부분을 최근에 걸그룹의 어떤 글로벌화 되는 이런 문화를 보면서 이 60년대 걸그룹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해서 그들의 소녀 문화 부분이 현재의 걸그룹 문화와 한류의 걸그룹 문화와 대비해서 다시 조명을 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내부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적인 페미니즘 시각에서는 걸그룹이 여성을 폄하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 주로 이제 여성의 어떤 그 위상 강화라든지 여성의 그 어떤 그 비하된 그 여성성에 대한 그에 대한 비판,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주로 미스 월드라든지 또 우리나라만 해도 미스 코리아 이런 부분에서 그 뭐 수영복을 입고 나와서 또 심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미니스트들이 강력한 항의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이제 이전의 행사들보다 많이 축소되어 오고, 그다음에 눈치를 보는 어떤 그런 계기들이 됐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전통적인 페미니즘 시각에서는 걸그룹이 여성을 폄하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왔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더글라스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 연구 전통을 도입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연구 전통을 도입한 소위 포스트 페미니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제 페미니즘 입장에서는 대중음악 수용의 문화적 의미를 보다 복합적인 시각에서 파악하려고 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학자들은 마돈나나 신디 로퍼 같은 미국의 그 대중음악 가수들이죠. 아주 유명한 같은 주류 상업주의 대중음악에서, 신디 로퍼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중에서도 뉴욕, 그러니까 맨하튼에 살고 있는 그 맨하튼에서 그 배출된 그런 그 어떤 그 미국 주류의 대중음악 그 가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로 상업주의 대중음악에서 저항주의적 페미니즘 의미를 찾고 있으며, 이들을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더글라스 외에도 아까 스미스라는 일대 사건에 대한 그 소위 소녀 문화에 대한 일대 사건 부분을 주장한 스미스 1999년 논문에서, 그 다음에 피스크라든지 레이스 등의 학자들에게서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60년대 걸그룹이 상업주의 대중음악과 기획음악의 표본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후 여성주의 운동을 선도하고 새로운 문화 권력으로 청소년을 결집하는 페미니즘의 선두주자 역할을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게 되겠죠. 새로운 그 포스트 페미니즘 입장에서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어떤 그 문화 권력으로 청소년을 결집시키는 페미니즘의 선두주자 역할을 했다고 또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60년대 걸그룹 원형에 주목하는 이유는 대중문화의
여성성을 각인한 이론적, 정치적 중요성 때문만이 아니고 이들이 현재 K-팝의 걸그룹과 장르적 일치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60년대 걸그룹과 관련해 핵심적 논점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0년대 이제 아까 그러한 걸그룹에 대해서 첫째, 걸그룹 음악과 여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년의 남성 기획자들이 가진 여성성 개념에 의해서 기획이 되고 훈련받은 걸그룹의 여성성은 소리, 몸으로 체화되어서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현재 한국 대중음악 산업을 대표하는 SM, YG, JYP 등도 60년대 엔터테인먼트사인 모타운이라는 회사, 모타운 방식과 동일하게 오디션을 통해서 걸그룹을 발굴하고 프로듀싱 전략에 의해서 여성성을 인위적으로 훈련하고 창출하고 이미지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벌써 60년대 모타운이라는 회사에서 이러한 양식으로 오디션을 통해서 발굴하고 프로듀싱했다는 전략을 통해서 여성성 훈련하고 창출하는 그러한 방식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답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그 양상이 우리가 그 개발한 게 아니고 그때의 모습들을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0년대 걸그룹의 여성성 창출 양식과 동일한 형태가 세대의 간극을 넘어서 현재까지 다시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그룹 음악과 여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년대 걸그룹에 관련해서 어떤 그 문제 제기, 핵심적인 논점 부분을 현재 걸그룹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한 부분이 첫 번째 등장하는 문제란 얘기예요. 60년대 걸그룹이 비판받았던 것처럼 외모와 섹슈얼리티를 강조하고 남성의 시선이 전제된 여성성을 재생산하는 점은 그 후로도 60년대 이후로도 80년대에 일본에서 나온 걸그룹, 90년대에서도 영국의 걸그룹, 그냥 우리 걸그룹이 이렇게 양산이 된 게 아니고 꾸준히 답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60년대 걸그룹을 모타운이라는 회사에서부터 시작된 그 어떤 그 오디션을 통해서 걸그룹 발굴하고 프로듀싱 전략에서 계속 훈련하고 창출하고 이미지화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들이 꾸준히 80년대에서는 일본의 걸그룹, 그 다음에 90년대에서는 영국의 걸그룹, 좀 이따 나옵니다만 일본에서는 걸그룹 48명, 우리가 지금 9인조 보통 그 굉장히 많은 인원으로 이제 그 멤버들이 구성이 되는 걸그룹이 일본 나오지만 일본에서는 48명까지도 나왔어요. 걸그룹. 좀 이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영국의 걸그룹. 그리고 2000년대 한국의 걸그룹으로 계보학적으로 계속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0년대 걸그룹을 동경하는 소녀 팬들이 거울 앞에 서서 아이돌을 모델로 끊임없이 자신의 외양과 자세, 여성성을 거울 앞에서 투사하여 교정하는 과정은 많은 수용자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엔 또 베넷이라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주장들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둘째, 60년대 걸그룹 연구에서 제기되는 논쟁점은 계급과 인종 등 사회학적 기반에서 근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살펴봅시다. 여기에 이제 흑인 부분이 나와요. 대중음악의 아이돌로 급부상한 60년대 걸그룹은 대부분 흑인
10대 여성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주류 음악에 편입되고 미국과 영국에서 백인 중산층 청소년들의 이상향으로 자리 잡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걸그룹의 계급적, 인종적 특성은 60년대 팝의 전설이 된 남성 가수들이, 지미 핸드릭스는 흑인이죠. 지미 핸드릭스를 제외하면 모두가 백인, 특히 영국인 중심이라는 것과도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또 한편에서는 이들 걸그룹이 재현하고 있는 음악은 그들의 계급이나 인종적 배경을 문화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철저히 백인 주류 문화의 가치와 취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중음악이 태생적으로 흑인 음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장르를 불문하고 사실이지만, 이것이 주류에 편입되면서 백인 중산층의 문화로 혼종되는 것은 대중음악사에서 흔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혼종이라는 얘기는 선생님이 포스트 구조주의, 포스트 식민주의 이 부분에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걸그룹의 경우 가수들의 자율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음반 산업을 이끄는 백인, 중산층, 중년 남성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대로의 순응해야 했다는 점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걸그룹의 경우 인종적 배경이 사실상 프로덕션의 전략에 의해 채택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모타운이라는 회사 대표인 베리 고디는 베리 고디라는 사람이 모타운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흑인 여성은 덜 위협적이고 위안을 준다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얼리라는